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70대 여성 김영희 여사. 남편의 조기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의 대학 교육과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남편은 은퇴 후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누워 이것 좀 해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영희 여사의 칠순 잔치 날, 가족들은 마지못해 모여 초라한 식사를 하고 식사 후 남편과 자녀들이 이제 좀 쉬시라며 던져준 것은 낡은 안마의자와 촌스러운 꽃다발이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지친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나는 이제 늙은 엄마, 늙은 아내로만 살아야 하는가? 그날 밤 그녀는 칠순 기념 선물을 그대로 남겨둔 채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사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로 칠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 자식들이 마련해준 잔치상 앞에서 한박웃음을 짓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늙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뒤적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죠.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꼭 저희 70년 세월처럼 더섭게 느껴졌습니다. 솥단지 안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늦은 밤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던 그 수많은 날들. 그렇게 한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동우와 며느리 지혜, 딸 현아와 사위 재현이 마지못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퍼지는 냉기, 그리고 어머니, 저희 왔어요 라는 짧고 건조한 인사말. 그들은 마치 의무를 이행하듯 제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차린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칠순 기념 미역국이 놓여 있었죠. 잔치도 안 하는데 뭘 이렇게 힘들게 차렸어?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자 며느리 지혜가 눈치 없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외식할 걸 그랬어요. 저희 오늘 바쁜데. 그 말에 제 가슴은 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만 들었죠. 아들 동우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딸 현아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엄마, 내일 약속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 칠순날인데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그렇게 밥을 먹고 떠나려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칠순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무게와 의미를 확인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제가 살아온 70년의 무게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귀찮고 늙은 부모일 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남편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이 3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그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안마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동우가 줬다. 이제 늙었는데 좀 쉬어야지 허리도 아프다며. 낡은 안마의자. 며칠 전 남편이 친구에게서 얻어왔다며 창고에 넣어두었던 그 의자였습니다. 마치 제가 이제 쓸모 없어져서 폐기 처분해야 할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나 편한데요. 매일 앉아서 쉬세요.
지혜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 말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저 돈과 시간을 들이기 싫은 존재, 낡고 고장난 물건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말없이 안마의자에 앉았습니다. 허공에 뻗은 두 손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어온 손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 쓸모 없는 쭈글쭈글한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늙을 순 없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70년 인생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데 섞여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낡은 안마의자 위에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와 아내로 살지 않겠다고. 김영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되찾기로 말입니다. 한때 제 삶의 전부였던 가족들이 칠순 잔칫날을 뒤로하고 떠나간 밤, 집은 낯선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낡고 촌스러운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죠. 마치 제 70년 인생을 상징하는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하며 손목이 시큰거릴 때까지 칼을 잡던 나날들. 두 아이가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낡은 통장을 흔쾌히 건네주던 순간.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을 때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던 그 순수한 마음.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주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니 저를 낡은 안마의자 취급하는 것이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죠.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 이제는 제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몫을 챙겨 떠나고 싶었습니다. 안방 침대 옆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가며 모아온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라고 생각하며 꽁꽁 숨겨두었던 돈. 저는 그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서서 직원이 건네는 서류에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죠. 통장에 남은 잔액은 0원. 이제 이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지난 삶을 털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통장이 비어있는 것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묘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 김영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를 알던 모든 이들에게서 멀리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곳으로. 강원도행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오자 묵직한 쇳덩이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낡은 의자 위에서 삐걱거리던 어제와는 다른 거대하고 활기찬 소리였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저도 한때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창밖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더 푸른 산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창문을 넘어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저를 반기는 듯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길가에는 늙은 할머니들이 앉아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죠.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고단함과 동시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칠순날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갇혀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작고 무의미했는지를. 이곳은 제가 찾던 저만의 공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촌 마을에 도착한 저는 낡은 민가를 새 얻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마루와 작은 마당, 그리고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작은 집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아내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집 나간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랐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관심이 저에게는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자 쿰쿰했던 냄새 대신 짭짤한 바다, 내음과 갓 끓인 보리차 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핀 들꽃을 꺾어 화병에 꽂고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을 조용히 삼켜주는 것 같았죠.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멍하니 보냈을까요? 문득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낡은 손바닥을 뒤집어 보니 평생을 부엌일과 식당일로 거칠어진 손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냄비 대신 다른 것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부터 취미로 즐기던 뜨개질 도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실타래를 잡는 순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손뜨개로 옷을 만들어 주시던 기억,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 옷을 한 땀 한 땀 뜨면서 행복해했던 젊은 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지금처럼 지치지 않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털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었죠. 그 순간 길가에 피어난 온갖 들꽃과 나무잎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꽃과 잎들을 모아 솥에 넣고 끓여보았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오묘한 색의 증기가 뒤섞였습니다. 염색된 실은 마치 바다의 쪽빛, 노을의 붉은빛, 숲의 초록빛을 담아낸 듯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실로 가방과 작은 소품들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엮어갈 때마다 마음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영희의 작품들은 곧 마을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희 아줌마, 그 가방 어디서 샀어? 색깔이 참 곱네. 제가 그냥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제주도 좋네. 나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돈은 줄 테니. 그날 이후 저는 마을 주민들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
이제는 젊은 여행객들까지 제 뜨개 작품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작품을 레트로 감성, 힙한 할머니의 뜨개질이라 부르며 SNS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을 어귀의 작은 가게 할머니의 뜨개를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문패는 제 이름 석자를 큼지막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김영희의 뜨개, 제가 사라진 서울의 집. 처음 며칠은 그들이 제 빈자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가 차려지지 않아 투덜거리면서도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대충 꺼내 먹으며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했죠. 아들 동우와 딸 현아는 어머니가 여행 가셨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각자의 일상에 파묻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 칠순 선물로 놓아둔 낡은 안마의자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편하네라고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렀죠. 그는 제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귀찮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더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희 비상금을 찾기 위해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꽁꽁 숨겨두었던 통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디 갔어? 내 통장!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냥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 동우는 퇴근 후 엄마에게 전화하려다 문득 엄마가 핸드폰을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것이 한 달 전 어머니 생신 때였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 맞다. 엄마 핸드폰 바꿨지? 그는 아내 지혜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왜 연락이 안 돼? 통화도 안 되고. 글쎄요? 저도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던데요? 어머니 어디 가셨대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신경질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딸 현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것은 저희 아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좀 해봐. 우리가 돈 들인 게 얼만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사위 재현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비상금 같은 거 가지고 있었어?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돈 모으는 거 좋아하셨잖아. 식당 운영하면서도 꼬박꼬박 모았다고 했어. 그거라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저희 부제는 그들에게 걱정이 아닌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아니가 아니라 제가 사라지면서 생겨날 경제적 공백을 걱정했습니다. 제가 없는 집은 밥도 없고 빨래도 쌓여가고 무엇보다 제가 모아둔 돈이 없다는 사실에 온 가족이 초조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왕래가 없던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제 행방을 물었고 자녀들은 제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하며 혹시 엄마 보셨어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무관심했던 그들의 태도는 이제 저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저라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노동력에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어야 할 이유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만든 공허함은 그들 스스로 채워야 할 몫이니까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과 자녀들은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라지자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남편은 혼자 낀 일을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죠.
게다가 제 연금 통장과 비상금 통장까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불안감을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어촌, 할머니 뜨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다 우연히 SNS에서 제 가게 김영희의 뜨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머리에는 직접 만든 꽃무늬 머리핀이 꽂혀 있었고 제 옆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의 저는 그들이 알던 고단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생기 넘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엄마 맞냐? 어머니가 맞긴 한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어머, 여기 할머니의 뜨개라고 적혀 있네요. 이 가게가 어머니 가게인가 봐요. 그들은 제가 집을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저는 그들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저의 작은 가게 앞에 익숙한 승용차가 멈춰 섰을 때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바닷바람과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고개를 들자 남편과 두 자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초조함과 당혹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오랜만이구나. 다들 잘 지냈니? 제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릴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들을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은 쭈뼛거리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야, 집에는 왜 말 한마디 없이 나왔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이라니, 그동안 나에게는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왜?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걱정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텅 비어버린 통장을 발견하고 제가 잘 사는 것을 보며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저의 성공과 돈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주신 돈이 다가 아니었나 봐요? 저희 지금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엄마, 혹시 비상금 같은 거 더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들의 뻔뻔한 요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저 돈줄에 불과했다는 진실을 깨달은 분노와 통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통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를 올가매었던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그들은 제 가게의 소박하지만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 뜨개 작품들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차라도 한잔해야지.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씩을 내어주었습니다. 찻잔을 잡은 그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쭈뼛거리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썼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의 말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걱정.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저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걱정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 내가 집을 나간 후 집안일은 물론이고 돈까지 사라져서 불안했던 거겠지. 평생을 식당 일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번 돈인데 내 돈이 아니라 당신들 돈이라고 생각했나 보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린 엄마 걱정해서 온 거야. 어머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마이자 저희가 마음 담아드린 건데. 그들의 뻔뻔한 변명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음, 당신들이 나한테 준 건 마음이 아니라 짐이었어. 낡은 안마의자를 내게 던져주며 이제 그만 쉬라고. 그 말은 이제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벽에 걸린 뜨개 작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모아온 비상금을 모두 실로 바꾼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당신들이 그토록 찾던 돈이야. 나는 이제 당신들을 위해 밥을 하거나 옷을 빨거나 돈을 벌지 않아. 대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실을 염색하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뜨개 작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뜨개 작품이라니. 그들의 표정에는 욕심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갑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주었던 칠순 선물, 낡은 안마의자는 그대로 두고 왔단다. 그건 이제 당신들 거야.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들은 이제 나를 엄마, 아내가 아니라 김영희라고 불러. 나는 오늘부터 당신들의 엄마가 아니라 김영희라는 사람으로 살 거니까. 제 단호한 선언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죠.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낡은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선언 이후 제 가게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넋이 나간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줄보리차를 마저 따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그저 당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였지. 하지만 이제 더는 아니야. 남편, 당신은 평생 내가 차려주는 밥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자식들, 너희는 내가 주는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나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평생을 같이 산 부부이래. 부부, 당신은 내가 늙고 쓸모없어지자 낡은 안마의자를 던져주며 이제 그만 쉬라고 했잖아. 그게 부부에게 할 수 있는 말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듯 깊은 후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보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해 둔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당신 혼자서 말이야. 이제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영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에게 칠순 기념으로 안마의자를 준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이혼이라는 선물을 줄게. 이제 당신은 진정한 독립을 해야 해. 자식들은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단호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비로소 저는 온전한 김영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롯이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들이 없는 삶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해방시켜 주었죠. 저는 뜨개 가게, 김영희의 뜨개, 운영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짠 내음 가득한 바람을 마시고 새로 물들인 실로 작품을 만들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뜨개 작품들은 SNS에서 힙한 할머니의 뜨개질로 유명해졌고 지역 매체에서도 저를 취재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간 후 심한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삶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죠. 냉장고에는 텅 빈 반찬통만 가득했고 그들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온 남편과 빈손으로 돌아온 자식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어머님을 설득 못하고 그냥 오세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 그 여자가 아주 독을 품었더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엄마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주 가던 동네 식당 아주머니가 어르신 사모님이 방송 타셨던데 아니 그렇게 잘 사시면서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하셨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질투와 함께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죠. 영희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함께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망신을 상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어야 할 이유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만든 공허함은 그들 스스로 채워야 할 몫이니까요. 그들은 제가 잘 지내는 것보다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저의 안위가 아니라 그들의 평판과 체면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저희 평화로운 가게에 가족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조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이뤘다고? 어머니,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그들의 말은 감탄보다는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요구에 답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줬던 낡은 안마이자 기억하니? 엄마, 왜 갑자기 그 얘길? 나는 그 의자를 보며 내가 평생 너희에게 뭘 주었는가 생각했어. 그리고 내 인생이 낡고 고장난 물건처럼 너희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지. 그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가게를 곧 팔 거야. 그리고 내 비상금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생각이야. 제 말에 그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태도를 바꾸고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나를 봐서라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남한테 돈을 줄 생각을 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다시 가족으로 잘 지내요.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남이야. 너희가 나한테 했던 모든 말, 그리고 방금 돈을 탐내며 보인 이 모습들, 모두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단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세상에 공개될 거야. 너희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두가 알게 되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내가 가진 건 이제 나의 이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뜨개뿐이야. 가족들은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돈과 체면을 모두 잃느냐,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수치심을 감당하느냐.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영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선택을 통해 마을에,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눈먼 가족의 이야기를 비난하고 영희의 용기 있는 선택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영희의 복수는 그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진정한 승리였죠. 그녀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가족들의 계속된 실망스러운 행동에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리라 생각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